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 결승선을 넘은 거북이.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해 간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만의 속도를 인정해주는 기다림 아닐까요? 실수하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조금 느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 기다림이 모여 아이들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때로 알 수 없는 기다림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희망이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늘 대교문화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선을 넘는 거북이 느리나스자의 학교생활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대교문화재단 장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토끼보다 빨리 결승선을 넘은 거북이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다 아시죠? 저희 대교문화재단은 느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노력해서 결승선을 넘은 그런 거북이를 보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은 저희가 경계선 진흥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2016년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에서 경계선 진흥아동 학습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좀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과가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과 MOU도 맺게 되었고요. 그걸 토대로 학술 연구도 진행하게 되고 올해는 느리나스자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행사도 그런 경계선 진흥 아동에 대한 저희 대교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면 그 선을 분명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그 방향을 같이 정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을 넘는 거북이 느리나스자의 학교생활 1부는 경계선 진흥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그리고 중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그리고 유튜브 채널 경계를 걷다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보람 선생님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는 느리나스자의 동반자들이시죠. 학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고민들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를 시작해 봐야겠는데요.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는 이보람 선생님의 강연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제 가슴이 지금 떨리네요. 네, 오늘 이 자리는요 대교문화재단에서 함께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교문화재단은요 우리 경계선 진흥과 느리나스자 아이들을 위해서 참 애써주시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협력해서 SIB 사업을 통해 경계선 진흥 아이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들도 진행해 주셨고요. 특별히 포럼을 통해서 연구 결과들을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느리나스자 아이들을 위한 양성가 사업들도 하셔가지고요. 커리큘럼 개발과 또한 교원 양성에 힘을 써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느리나스자 동반자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대교문화재단과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저는 새벽에 일찍 왔거든요. 리허설 때문에. 그래서 새 아이를 케어하고 오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어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헐레벌떡 오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세 번째 딸, 막내 딸이 제가 나오는 길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책 많이 팔고 와.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지 사실은 팔고 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대교문화재단에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빠의 신간 책을 선물로 주신대. 이 정도에서 박수 쳐주세요. 네, 자고로 좋은 강사는 선물 주는 강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대교문화재단에서 저에게 좋은 강사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어디 계시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사실 책을 팔러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니고요. 우리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룹별로 인사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아침에 아이들 케어하고 헐레벌떡 달려오신 느린학습자 부모님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 부모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저희 같은 마음이죠. 되게 후련하죠.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근거리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치료사 선생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이분들은요, 이제 학교 방학인데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열정을 보이신 거고요. 이따 오후에 치료 수업 하셔야 되는데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특별히 6개 기관 복지관에서 느린학습자 담당하시는 복지사 선생님들도 오셨고요. 느린학습자 시민회 대표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느린학습자 대안학교, 서울형 위탁학교, 위탁대안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부모 커뮤니티, 특별히 저희 입양 가족들 중에 부모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곳의 담당자분과 대표님들, 또 많은 부모 커뮤니티의 대표님들 오셨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이처럼 저희가 함께 걷는 모든 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강연을 할 때 이렇게 그룹 나누는 걸 좀 좋아해요. 그룹 나누는 걸. 특별히 성향별로 그룹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혈액형별로, 그리고 MBTI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나누냐면 그것에 맞춰서 청중들의 성향에 맞춰진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 지방에 갔는데요. 그 지방에 가니까 다들 외향적이에요. MBTI 중에 E형 있죠. E형, A, B형, B형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리액션을 요구하고요. 스스로 대화하게 해요. 강의 평가가 만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요. 거기는요. 대부분 A형, 그리고 I형.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네.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살짝만 미소를 지어도 박장대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집에 가서 일기 쓰실까봐. 네,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하니까 강의 평가가 많죠. 네, 상대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특성과 이름표 안에요. 저희가 이러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안에 담겨진 낙인이 아니라요. 아이들의 특성 안에 담겨진 내용 때문에 한계짓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 갖고 돌아갑시다. 시작!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 가지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잘 들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정말 재밌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느린학습자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린학습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요, 세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 그룹,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 그룹,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 그룹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함정에 빠진 부모 그룹입니다. 함정에 빠진 부모 그룹. 제가 재작년 가을쯤에 저희 러블리니가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함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는 특수교사로서 느린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상담했어요. 상당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사례들도 풍부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상당한 이론과 지식을 탄탄하게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아이가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라는 진단을 받게 되니까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데이터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특수교사라도, 아무리 의사선생님이라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기 아이가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저보다 앞서서 이 언덕들이 이미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알잖아요. 언젠가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는 참 애쓰지만 애쓰는 만큼 아이가 튀어오르지 않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례한 조언을 일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죠. 학교 생활이라고 다를까요? 아무리 대단한 부모님도 학교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만 몽글몽글 피어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특성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수업의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멍하니 앉아서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만 가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몰아붙여요. 아이가 힘들게 방과 후에 터덜터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어땠어? 오늘 문제 없었어? 그래서 너 어떻게 대처했는데? 아, 그러지 말랬잖아. 선생님이 싫어한다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표정과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봅니다. 그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꾹 닫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그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아, 학교라는 공간이 조금 불안한 공간이구나. 아, 학교라는 공간이 조금은 힘든 공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계시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도전해볼 만한 공간이야. 학교라는 공간은 행복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는 것들을 말로뿐만 아니라 표정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야. 라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멘붕에 빠진 교사 그룹. 저는 감사하게도 느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동시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느린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기도 합니다. 학교 현장의 근거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3월 달에 있는 장애 이해 교육. 특별히 느린 학습자 아이들의 특성을 알려드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인식 개선 연수예요. 이 연수를 잘 하고 나면요,
두세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올해 3월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신규 선생님이에요. 신규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대뜸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3월 초에 부품 꿈을 가지고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안에 한 명의 친구가 별명이 생겼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금쪽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금쪽이로 소문난 거예요. 근데 금쪽이로만 소문나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미 문제가 됐어요. 학년부 회의를 하면 수업할 때 진도를 못 따라와요. 수업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수업할 때 방해가 돼요. 라는 얘기들로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에 선생님이 신규 선생님으로서 우리 반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선생님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아이가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알았죠. 이 아이는 느린 학습자 아이겠구나. 선생님이 정말 답답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는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상담을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지만요. 경계선지는 느린 학습자 이것에 대한 인식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2016년에 초중등 교육법이 바뀌면서 느린 학습자 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학습 부진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는 이러한 이름이 선생님들에게 새겨지지 않아요. 일선 학교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그것에 맞는 교육적 필요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모른 채로 이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 채로 자꾸만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만 나타나니까 선생님들은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은요. 20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로 우리 아이를 케어합니다. 그러면 20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잘 케어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규칙이 필요하죠. 교육관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과 교육관을 쫙 끌고 나가는데 그 안에서 벗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과정을 쭉 가지고 가야 돼요. 진도를 빼야 된다는 거죠. 진도를 가지고서 쭉 나가는데 뒤처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느린 학습자예요. 선생님은요. 항상 칭찬받아왔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 속에서 공부를 못하고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는 이 느린 학습자 아이를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가진 현실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아까 그 선생님의 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체육대회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반을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 반은요. 금쪽이 반이 됐습니다. 한 명의 금쪽이 아이가 아니라요. 모두가 다른 금쪽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규 선생님은요. 자꾸 머리를 올려요. 5년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5년 박사님처럼 얘기하고요. 우리 금쪽이들 일로 와? 이렇게 소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학교 문화가 바뀌고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키포인트가 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 이야기 해볼게요. 환영하기 애매한 친구. 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학교 생활 힘든 거 아니에요.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제일 힘든 거는요.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내 주변의 동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든 거는요. 나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힘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모든 수업을 합니다.
모든 수업을 해서 짝을 지어줘요. 짝을 지어주는데 항상 인기 있는 애들은 나와 짝하기 싶어요. 일로 와,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자. 옆에 짝꿍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인기가 없어도. 옆에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아요. 옆에 앉잖아요? 한숨부터 내쉽니다. 이 받아들여지는 거절감.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는데 버스를 타요. 아, 신나요. 근데 버스는 왜 자꾸 두 자리일까요? 옆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잖아요. 한 명, 두 명 지나가는데 내 옆에 앉을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 누가 앉냐면 선생님이 앉아요. 그 마음에 무너지. 이쯤에서 그럼 선생님이 좀 개입하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좀 친구 관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려워요. 아이들의 관계에서 어디서 일어나냐면 선생님의 시야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이에요. 섣불리 선생님이 개입했다가 더 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선생님이 손을 쓸 수 없는 타이밍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또 성향적으로 이렇게 애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느린 학습자 아이들 중에 내가 할 거야 하는 아이들. 그러다 보면 그래, 한 번쯤 배려해주죠. 아이들이 너가 한번 해봐. 발표를 시켜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실력이 그걸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과제를 망쳐요. 2배, 3배의 비난이 날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단톡방을 만드는데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만 빼놓은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부모님들끼리 단톡방이 만들어지는데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만 빼진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현실인 거죠.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요즘 핫한 드라마 있죠? 우영우라고. 그 우영우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공부를 1등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생님에게 뺨을 맞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용다리며 이러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영우 옆에는 누가 있어요? 동투더, 부투더, 라미가 있죠.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속사정. 제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뭘 먼저 했냐면요. 노트북을 사는 것을 먼저 했어요. 노트북을 사는데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CPU가 좋은 가장 최신형 노트북이었어요. 바로 이 맥북처럼. 이 맥북이 좋은 게 뭐냐면 CPU가 좋으면요. 영상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요. 그러면 다양한 일 처리를 한 번에 끝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우는 것도 빠르고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빨리빨리 해주니까 능률이 바로 올라요. 근데 옛날 컴퓨터, CPU가 낮은 컴퓨터는요. 버벅거려요. 한 번에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처리 속도가 늦어버리기 때문에 속도 터져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지능 점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CPU를 검사하는 거예요. 지능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요. CPU가 높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알아들어요. 하나를 처리할 때 그 개념을 원리를 알아서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때요? 재밌죠? 그러니까 또 하게 돼요. 재밌으니까 또 하니까 더 재밌어요. 서울대를 가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능 점수가 낮고 CPU가 낮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친구들은요. 집중을 해야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산만해요.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단기 기억이 짧네요.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갔는데 장기 기억이 어려워요. 장기 기억을 가지고 왔는데 개념화 시키는 게 힘드네요. 추론적인 능력이 어렵네요.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져요. 학습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멀리하죠.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서 선생님은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이 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같은 수업을 하는데 왜 성적이 나오지 않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CPU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CPU 자기가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CPU가 용량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면 이 아이들의 능력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교육과정을 던져놓고 너는 왜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능력은 다르니 너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보겠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힘든 속사정.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어진 특성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1차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특성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비판적인 마음, 부정적인 피드백,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의 하락,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들이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프하기가 어려운 친구가 체육 시간에 맨날 뛴틀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당연히 체육 시간에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띵틀의 높이를 낮춰주고요. 띵틀의 넓이를 줄여준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준다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체육 시간에 배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성공 경험을 제공해줘라 이게 아니라요. 높은 곳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라면 이 낮은 곳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은요, 거절 민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절 민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태까지 거절당해왔고, 거절당해왔고, 거절당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심리 속에는 또 거절당할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 속에서도요, 이 거절당하는 그 경험 때문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 스스로 결정해서 싫어라고 얘기하면 나와 관계를 끊어낼까봐. 그래서 아이들이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아이들이 이곳저곳 끌려가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요. 사실은 이 거절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에게 제공되는 과제가 너무 높아서 해낼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 압박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요.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춘기 넘어가는 그 시점이야. 이때 이제 폭발력이 나타나면서 두 가지의 시점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상황으로 나뉘어지냐면요. 이때 이 아이들의 심리를 제대로 만져주지 않은 상태로 나왔을 때 이 압력밥솥이 굉장히 압이 차잖아요. 그럼 이게 폭발해요. 그럼 두 가지 방향으로 폭발하는데 한 가지 방향은요. 외향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학교 내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요.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해요. 아이가 자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뭔가 적절하진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때 학교의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내면화된 케이스예요. 내면화된 케이스. 이 친구들은 조금 늦게 발견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괴롭게 해요. 불안해져요. 내면을 아프게 해요.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친구들이 신체화 현상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히키노코모리라고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 친구들이 그냥 방치되었을 때 여자친구들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남자아이들은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때에 발견해서 조기 개입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만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 문제와도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창 시절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때에 조금이라도 아이의 호소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봅시다. 우연히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한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사례였어요.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면서 못 참겠다. 이래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오은영 박사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 행동은 조금 심각했어요. 욕을 많이 하고요. 분노를 참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엄마에게 나를 좀 죽여줘 제발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 친구의 문제 행동 너무 심각하다. 빨리 개입해야 된다.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코끼리 앞에서 이 아이의 속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제 눈물도 쏟아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도 엄마에게 욕을 했어. 근데 나는 욕을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 수 있어? 나도 잘 해내고 싶어. 네. 어느 누구도요, 문제아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없어요. 우리 느린 아이들이 약간은 미숙해서 그 모습들이 문제 행동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은요,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라는 말. 그 말 고지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마음속 안에 외치는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잘 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지금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느린 아이와 함께 만나는 선생님으로서, 느린 아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로서, 동반자로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식만, 문제 행동만 집중하게 될 때 이 문제 행동을 바꾸려고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는요, 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인 이유는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잖아요. 네,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느린 학습자의 학교 생활,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요, 함께 노력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가 애써봐. 조금만 더 노력해봐. 할 수 있어. 극복해봐. 아니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해낼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도와줄 때라만이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러블린이요, 한때 유튜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노래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귓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요. 당신은 사랑받,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네, 자기 전에도 이제 저의 귓가에다가 세레나데를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캠핑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캠핑 짐을 챙길 때도 이야기하면 당신은 제발. 어린이집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멜로디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러블린이 피아노를 배우나요? 아니요. 피아노가 저희 집에는 없는데요. 러블린이 피아노를 치면서 멜로디를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희 집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쿠팡 로켓 배송으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교육가의 집안에서 벌써 이 아이는 피아니스트가 된 겁니다. 학원을 데리고서 이렇게 딱 들어가려는 그 마음을 살짝 누르고 아이의 흥미를 위해서 무심하게 피아노만 놨어요. 그날부터
피아노 멜로디화하게 피아노 놀이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100번을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어느 순간 완곡을 할 즈음에요. 어린이집의 배려로 친구들을 다 둘러싸여 놓고 우리 러블린이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완곡을 하고 나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서 저에게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학원 보내주세요. 피아노 학원이요. 사실 저희 러블린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느리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리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아이의 그 부족한 부분들만 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할 수 있었던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보세요. 저희가 그 연락을 받고 그래요, 저희는 없어요 라고 넘겼다면 이 아이는 피아노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해줄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블리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이제는 어린이집을 다닐 의미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경험이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요,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성공 경험은 그저 부모님이 일으켜줄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일으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때 이 성공 경험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 방정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것보다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듦으로써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방정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연대해야 하고요, 학교와 기관이 연대해야 합니다. 부모는요, 우리 아이의 개별 전문가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계선지능 전문가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앞자리에 가신 어머님의 아드님의 장점과 단점 혹은 특성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죠.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에 6시간, 7시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치료 선생님은요, 치료실 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지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하루 종일 이 아이와 붙어 있으면서 이 아이의 모든 모습을 관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 아이의 개별 전문가로서 존중받으셔야 돼요. 이 아이의 선생님과 치료 선생님과 기관은요, 부모님의 개별 전문가로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또 부모님은요, 개별 전문가로서 이제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선생님은요, 교육 전문가세요. 우리 아이와의 또래와 같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고요, 노하우가 있고요, 교육과정이 있고요, 학교 안에는 복지사 선생님도 있고요, 상담사 선생님도 있고요, 교육청 안에는 우리 아이를 도와줄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즉 우리 아이를 도와줄 많은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연결짓고 이걸 도움을 요청해서 이 아이의 성장을 돕고자 애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어떤 선생님도요, 우리 아이의 성장을 싫어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아무리 성향이 이상하고 아무리 성향이 나와 맞지 않아도 내 제자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다만 모르실 뿐이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걸 아는 선생님들은요, 공부를 해서라도 어떤 연수를 배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 전문가로서 인정해 줘야 돼요.
기관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학교와 동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사 일정이 어떤지,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어떤지를 파악했을 때 비로소 세밀한 일들이 일어나요. 세밀한 도움들이 일어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중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이 서로 협력이 될 때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교육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연대하다 보면요,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협력하다 보면요, 이 사각지대가 거쳐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러블린을 대중에게 오픈하면서까지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학교에 우리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걱정하시고요. 하물며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도 되겠니? 라는 이야기부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라는 이야기까지, 너가 뭐라고? 라는 이야기부터.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아이가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고 나서요, 제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잠이 좀 안 왔어요. 밤에 잠이 늦게 들고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아빠로서 여기는 엄마들만 다 있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빠로서 그 가장의 무게가 있어요. 아이의 필요를 제가 다 채워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고요, 슈퍼맨 같은 아빠가 돼서 아이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무게감과 중압감이 저를 눌렀어요. 그래서 잠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내가 슈퍼맨이 돼서 우리 아이를 정말 잘 도와줘도 우리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해 있지 않으면 결국 러블리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와 러블린을 공개하기로. 그때부터 저의 부모로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부모님들을 만나서 부모님들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외치고 있고요. 선생님들 만나서 선생님들 제발 저희 러블린의 선생님의 인생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선생님 다른 애들 아니고 제 딸이거든요. 선생님 이 아이들 그냥 모르는 애들 아니고 제 딸이거든요. 이 아이들 좀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 좀 조금만 생각해주세요. 이 아이들 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혼자서 해낼 수 없어요.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면 충분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러블린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충분히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블린이가요,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으면서 등산이 좋다길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등산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한 길들도 있고 언덕도 참 많고, 그런 길들을 가니까 막내딸 러블린이는 항상 찡찡대죠. 그러면 사랑하는 막내딸이고, 이전엔 어땠을까요? 슈퍼맨처럼 저는 목마도 태우고요, 업어주기도 하고요, 안고 뛰기도 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근데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가 살아가야 될 생각은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멈춰서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러블린에게. 러블린, 오빠들이 같이 있잖아. 천천히 가도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러블린,
아빠 엄마 같이 있자. 천천히 가도 돼. 저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다면? 다들 같은 마음이시거든요. 같은 길을 걸어가세요. 외롭다고 느끼실 때가 참 많고요. 혼자라고 느끼실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도 돼. 우리는 함께니까.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천천히 가도 돼. 우리는 함께니까. 반대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